자, 안녕하세요. 네, 낯설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소연이 1등급 꼭 찍으셔야 되고요. 올 1등급이에요, 올 1등급. 그 다음에 서윤이는 꼭 서울대학교 가시고요. 혹시 뭐 나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박제당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원해? 저요? 어. 아니요. 어.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핵 속의 DNA에 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이 DNA 속에 들어있는 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들어?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합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크게 전사와 번역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이제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줘.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자, 유전자라는 건데 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자, 형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형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지? 겉으로 드러난 그 생물들이 갖는 고유한 성질. 자, 여기 자, 누군가가 있어요. 뭐 이름을 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가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의 의미지, 그치? 패드립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 칭찬을 하거나, 그치? 선생님 좋은 의미로 물어본 거야. 네. 자, 좋은 의미로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왜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생겼냐?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라 자,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때? 부모님의 유전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때요? 그 형질 자체가 발현이 됐기 때문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잘생겼다 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치? 애석하게 선생님이 어때요? 조금 약간, 그치?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게 누구 탓이야? 우리 엄마 아빠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아직도 나를 잘 대해주셔. 좀 부족해서. 자, 아무튼 자 그런 형질, 뭐 우리가 외적인 부분, 뭐 생김새라든지 피부색, 뭐 여기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자, 우리 피부색이 검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때요?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뭐 붉은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 뭐 소연이 술 먹고 왔나? 그치?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도 다 뭐에 따라서 이 형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핵 속의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DNA가 하는 역할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유전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념을 보면 우리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요. 이 염색체는 다시 히스톤 단백질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는 DNA라고 부르고 그 DNA의 일부분이 바로 유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념상으로 큰 걸 따지자면 염색체가 가장 큰 개념인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DNA. 얘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뭐다? 유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책에다가 적어줍시다. 여기 선생님이 빈칸에다가 그려놓은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이 DNA랑 유전자의 관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포 핵 속에는 DNA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있으며 세포 분열 시 응축하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염색 사의 상태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염색 새 형태로 존재를 하겠지. 자, 이 DNA는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이 돼서요. 어때요? 우리 현승이가 왜 이렇게 생겼냐? 그게 바로 이런 자손에게 DNA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으며, 자, 한 분자의 DNA에는 많은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가장 작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유전 정보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 이 염기 서열이라는 건 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들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전자하고 이 단백질 사이의 관계인데, 자,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떤 단백질을 생성을 해낸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보시면, 자,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자, 단백질 합성이 나왔으니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다?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 어디였을까? 리보. 그렇지. 리보솜에서 일어나지, 그치? 이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눈동자들 보면은요, 우리 어때요? 자, 갈색 눈동자가 있고요. 좀 파란색 눈동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럽이나 이제 서양권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눈동자가 어때요? 약간 푸른색을 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약간 갈색이라서 조금 더 진한 색이냐 아니면 좀 옅냐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자,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어때요? 갈색 눈이 나오느냐 푸른 눈이 나오느냐, 자, 그걸 구분을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자, 갈색 눈동자라는 건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 눈동자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자,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져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져서 그 결과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무슨 색깔이 된다? 갈색이 된다. 근데 이 파란색 눈동자 같은 경우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굉장히 어때요? 적단 말이야. 그러면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멜라닌도 적어지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색깔이 띈다?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됐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눈동자색이 나타나게 된다. 즉,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고요. 유전자가 어때요? 하나는 갈색, 하나는 파란색이니까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어때요? 달라졌고요.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자, 아래로 내려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사슴의 털색이 다른 까닭으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사슴들이 이런 사슴이지, 그치? 우리가 항상 TV나 뭐 이런 데 보시면요, 어때요? 이렇게 흰색 사슴이나 뭐 흰색 호랑이, 뭐 흰색 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때요? 우리는 다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을 본다면 얘네들은 뭐야?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환경 부적응자라는 표시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 얘네들은 생존 자체가 조금 더 어때요? 누가 더 편리할까? 생존을 할 때 같은 환경에 있어요. 뭐 숲이나 이런 조건에 있다. 숲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사슴, 하나는 흰색 사슴. 둘 중에 누가 더 눈에 잘 띌까? 나무가 무슨 색이에요? 나무색이지, 그치? 갈색이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숲에서 흰색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 갈색을 띤 사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흰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비노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 알비노 사슴, 알비노 호랑이, 알비노 고래. 그러니까 이 몸을 구성하는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때요? 흰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왜? 천적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털색이 사슴의 털색이 갈색으로 되는 과정 보시면 DNA에 있는 이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되고요.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털색이 갈색이 되는 거야. 근데 흰색인 애는 멜라닌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 멜라닌이 왜 안 만들어지냐?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이상이 생겨서 효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서 형질 자체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은 실제로 보시면 이 DNA에서 이런 유전 물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사하고 번역인데 그 전사하고 번역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조금 봅시다. 자, 이 생명 중심 원리라고 되어 있어. 자,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 유전 정보는 DNA에서 어디로? RNA로 전달돼서 자, 단백질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데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나옵니다. 자, 전사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전사는 자, 얘네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에서 일어나? 핵에서 일어나지, 그치? 자,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DNA를 보시면 DNA는 어때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RNA는 단일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전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R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디? 이 리보솜에 가야지. 이제 리보솜에서 이제 RNA가 같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을 만든단 말이야. 이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전사 자체는 핵 속에서 일어났고요. 이 번역 과정은 어디에서? 이 세포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얘네들은 어때요? 뭐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뭐 핵 안에서 일어난다. 전사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뭐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전사라는 건 자, 별표 하나씩만 해줍시다. 간단하게 전사랑 번역 과정. 자, 이 전사는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고요.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 정도만 밑줄 쳐주시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번역 과정은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자, 단백질의 합성이고요.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질 내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된다. 됐죠? 자, 이 유전 정보를 자, 저장할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자,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이 유전 물질들이 어때요? 저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외우랬죠? 아타, 구, 사로 외우라고 했죠. 왜냐면 얘네들이 어때요?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자, 그랬을 때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즉, 3염기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자,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세 개의 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기?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드네. 그래서 3개의 염기가 조합됐다 해서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3염기 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DNA에서 염기 3개가 조합되는 게 3염기 조합이었지. 그럼 RNA에서 3개의 또 염기가 또 조합하는데 그걸 우리는 또 코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염기 조합이냐 아니면 코돈이냐 요것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DNA에서 3염기 조합을 보면 염기 하나 둘 셋, 여기도 염기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NA 유전 정보 총 4개가 아미노산을 4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결합을 한다라고 표현했지?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을 할 때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가 결합해서 자, 뭐가 빠져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빠져나오지? 소연이, 뭐가 빠져나와요? 이래서 1등급 맞겠어요? 선생님 오늘 영영 박제시킬 건데 공부를 하셔야지. 자, 뭐가 빠져나온다? 그렇지. 민지 훌륭해요. 자, 물이 하나가 빠져나오지, 그치?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어때요? 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4개였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둘, 3개가 이루어지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수가 연결이 되면 그게 바로 무슨 결합?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유전자의 DNA, 염기설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이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는 것.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전 정보에 이제 전사,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뒤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전사라는 건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자 어디로?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고요. 이 DNA 염기에 상도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조금 뒤에 설명을 해줄게. 자, 두 번째 그냥 코돈부터 봐요. 코돈. 자,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3개의 염기를 근데 누가 지정하는 거야?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코돈은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자, 코돈의 종류는 몇 종류? 64종류. 네,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하지? 20여 종의 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20여 종의 아미노산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코돈 같은 경우는 64종류이기 때문에 어때요? 코돈마다 어때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아미노산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앞에서 이 전사랑 번역 과정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전 정보의 번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순서대로 연결되어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자, 합성된 단백질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 있죠. 이 표 자체는 별표 한 5개 정도 해주세요. 자,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일단 50%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유전 정보의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DNA는요, 지금 어때요? 이중나선 구조지, 그치?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 이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어디로 가요? RNA로 전달이 되지. 근데 DNA에서 RNA 유전 정보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핵이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제 3염기 조합을 이제 형성하는데 자, DNA는 어때요? 두 가닥이지, 그치? 두 가닥이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때요? 서로. 뭐 얘가 첫 번째 가닥, 얘가 두 번째 가닥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가닥의 유전 정보가 어때요? 동일할까 다를까? 세 개씩 끊어봐요. 하나는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근데 아래 거는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이야.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지, 그치? 그렇다라는 건 둘 중에서 누가 RNA로 전달되는지, 즉 전사가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DNA에서는 우리 염기가 아타 94였고요. RNA에서는 뭐였어? 아유 94지, 그치? 구아닌 사이토신은 동일한데 이 RNA는 어때요? 이 타이민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유라실이 있단 말이야. 자, 그걸 구분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얘네들이 전사된 가닥이래.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전사라는 걸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구아닌 대신에 누구로 바뀌면 돼?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으로 바뀌면 되지. 자, 그 다음 사이토신은 누구? 구아닌으로 바뀌면 되고요. 자, 아데닌은 원래 타이민인데 타이민 대신에 뭘로 바뀌는 거야? 유라실로 바뀌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이토신은 구아닌, 구아닌, 유라실,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유라실, 구아닌, 구아닌. 자,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된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전사된 게 자, 첫 번째 가닥으로 전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사이토신 대신에 만약에 얘를 가지고 전사를 했다라는 거야. 쓰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사이토신 대신에 뭘로 바뀌어야 돼? 구아닌으로. 구아닌 대신에 누구?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누구? 아데닌. 구아닌 대신에 누구? 사이토신.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누구야? 아데닌. 아데닌. 아데닌하고 누구야? 원래 타이민인데 타이민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유라실이 있지, 그치? 그래서 유라실. 타이민 대신에 아데닌,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 누가 전사됨에 따라서 이 유전 정보가 어때요? 각각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얘를 보고 어때요? 얘를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이 코돈이라는 걸. 자, 그러면 이 코돈이 지금 어디로 가요? 이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됐고요. 이 R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어디로 가요? 리보솜으로 전달돼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이 RNA의 유전 정보 3개, 즉 3개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돈들이 모여서 아미노산을 각각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어때요? 모양이 어때? 다 다르지, 그치? 이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어때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독특한 입체 구조에 따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DNA 유전자에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 DNA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미노산이라는 건 누구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야? RNA가 결정을 짓는 거야? 아니면 DNA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DNA의 유전 정보가 어때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데 이 지정하는 과정에 누가 있을 뿐이야? RNA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자, 그거 기억합시다. 자, 전사 DNA의 한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아까 이제 표현했던 게 뭐였어? 자, 두 가닥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이제 RNA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요 내용인 거야.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RNA를 합성하고요. DNA 염기 서열이 자, DNA 염기 서열이
구안인, 사이토신, 아데닌이었어. 그러면 이 RNA의 코돈을 만들려면 구안인 대신에 누구? 사이토신. 사이토신 대신에 구안인, 아데닌 대신에 원래 DNA라면 타이민인데 얘는 RNA지, 그치? RNA를 구성하는 거니까 타이민 대신에 누구? 유라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NA는 핵 속에 전사된 RNA는 자,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하고 결합을 하고요. 자, 번역은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오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즉,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된다. 아래로 살짝만 내려줘. 자, 이게 코돈표인데요. 이 코돈 같은 경우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인데 선생님이 아까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20종류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코돈 같은 경우는 몇 종류? 64종류의 코돈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얘네들 보면은 글리신이라는 이게 여기 보면은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이 아미노산의 이름인데 글리신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고요. 뭐 알라닌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둘, 셋, 네 종류.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우리가 왜 확인하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컴퓨터 C 언어 혹시 배운 친구들 있어요? C 언어? 아무도 없어요? 하나 있네요. 자,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시작하는 게 뭐야? 샵 인클루드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때요? 선포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C 언어를 선포를 한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끝날 때, 끝맺음할 때 뭐 따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샵 인클루드를 쓰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하지, 그치? 그 다음에 마침이 정확하게 뭐였지?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줘. 인턴 영에다가 세미콜론 달고서 중간에 자, 리턴 0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달고 뭐였지? 아무튼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때요? 시작하고 끝맺음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먼저 해줘야 돼. 자, 그게 바로 시작하는 종류를 게시코돈이라고 얘기를 해. 자, 게시코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 때 시작하는 애가 바로 게시코돈인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코돈. 자, 여기 보시면 메사이오닌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그렇지? 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코돈이고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된다? 게시코돈, 즉 시작을 하라 라고 하는 역할을 갖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종결 코돈이라고 있어요. 종결 코돈. 이제 아미노산 그만 만들어라, 단백질 그만 만들어라, 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종결 코돈이 있어요. 그래서 유라실,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X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이 바로 종결 코돈이다. 이 종결 코돈은 딱히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깐만. 이 코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보냐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코돈표를 주고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지 아미노산 이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 게시코돈, 사실 종결코돈 같은 경우는 이게 국일고 정도에서 가끔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국일고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일고 제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못 봤으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로 넣어주세요. 쭉쭉쭉. 자, 두 번째는 유전자 이상하고요. 유전 질환. 자,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유전자 이상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뭐가 이상한 거야? 유전자가 이상해. 유전자가 이상하면 어떤 뭐 원인이 이상하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걸 우리는 유전자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자, DNA 염기 서열이 바뀌었어. 그러면 뭐 전사나 번역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자, 바뀐 염기 서열이 비정상 단백질로 번역돼서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사실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하면 페닐케톤류증,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이제 약간씩 다른데, 이 페닐케톤류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오는 확률이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인데, 이 아래에 있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뒤에서 이제 유전하고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빈도 자체, 시험에 나오는 빈도 자체는 조금 더 높은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 페닐케톤류증이라는 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이상이니까 어때? 효소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우리 아까 알비노 사슴 같이 이제 사슴 유전자 이상이 생긴 것처럼, 자,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면 이 축적된 페닐알라닌이라는 애가 페닐케톤 등으로 바뀌면서 내 조직에 손상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전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이 되면 뇌에 손상을 가져오게 돼요. 뇌 손상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너처럼 될 수도 있겠지. 자, 아래로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원래 적혈구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적혈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뭘 해요?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그치? 산소를 운반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뀌면서 심한 빈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얘 봐봐. 자, 이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사이토신, 타이민이야. 그래서 얘가 RNA로 전사되면 구아닌, 아데닌이지. 그러면 얘가 뭘 만드냐면 글루탐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렇게 정상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래 어때요? 가운데에는 3염기 조합에서 가운데는 타이민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타이민 대신에 누구로 바뀌었어? 아데닌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전사될 때도 어때요? 원래 아데닌이었는데 유라실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글루탐산보다는 글루탐산 대신에 뭐라는 게 만들어졌어? 발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됐어? 남모양으로 변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니까 어때요? 빈혈에 시달리겠지. 그러면 빈혈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뭐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생산 활동이나 뭐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도태가 될 거야.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데, 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이게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이 달라지는데,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개념 하나만 확인하고 가요. 자, 우리가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당연히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빈혈에 시달리니까 어때요? 생존 능력이나 뭐 자손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야. 자, 말라리아가 뭔지는 아시지? 그치? 그냥 걸리면 죽는 거야. 자, 근데 이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지역에서는 이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왜? 자,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어때요? 저항성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어때요? 원래는 얘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지만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어때요? 이 남모양 적혈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뭐 이쪽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 자, 이게 누가 봐도 어때요? 아, 유전암호 체계가 공통적으로 공통성을 갖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 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암호 체계가 같다. 자, 100%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 유전 암호 체계가 같대요. 즉, 모든 생명체가 현재 같은 유전 보호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다. 그러니까 유전 암호 체계가 공통적이다는 건, 자, 공통 조상으로부터 뭐했다? 진화했다. 딱 요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 연결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공통성이 왜 좋으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세균의 유전암호 체계가 같으므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슐린이나 생장 호르몬과 같은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이 인슐린이라는 건 뭘 하는 거야? 이 포도당을 바꾸는 거, 흡수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자에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면서 이 혈당량을 어때요? 낮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인슐린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인슐린이 어때요?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어. 근데 선생님이 현승이한테 현승아, 네 이자를 좀 꺼내서 인슐린을 좀 나에게 짜주겠니? 하면 저 새끼가 나한테 짜줄까 안 짜줄까? 안 주겠지. 그래서 이 인슐린이 초창기에는 어때요? 아, 인슐린이 있으면 돼. 근데 어때요? 저 새끼가 안 주네? 그럼 뒤지는 거야. 이제 시간 오래 지나면. 자, 근데 이제 이 인슐린 이런 호르몬 등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인슐린이나 돼지의 인슐린이 서로 동일한 작용을 하는 거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 대신에 돼지 거 인슐린을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인슐린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근데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균으로부터 인슐린을 얻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값이 많이 싸지겠지. 싸지고 저렴해졌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의 DNA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일부만 이제 잘라내. 그 다음에 이 대장균에 있던 나쁜 애들은 나쁜 DNA는 이제 좀 버리고요. 이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이제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